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45조 원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퇴출시켰습니다. BBC는 강대국이 바뀌는 순간, CNN은 세기의 굴욕이라고 보도했죠. 악마의 회랑 476km 100년간 12번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한 저주받은 땅. 사업 입찰장에서 중국은 오만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실패한다면 지구상 누구도 못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국 TBM이 폭발했고 러시아는 화학무기에 중독됐습니다. 바로 그때 낡은 지프에서 내린 한국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구경이나 하라던 중국인들이 침묵했고 세계 언론이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대체 85년 전 고려인들이 남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이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꾼 기적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저는 앙투안 르페브르입니다. 40년간 전 세계 극한건설 현장을 평가해온 프랑스 출신 인프라 분석가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배운 절대 법칙이 하나 있다면 자연은 인간의 오만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타슈켄트 국제회의장에서 들은 발표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 누르술탄 아바예프가 단상에 올라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총 연장 8,500km 중앙아시아 5개국 완전 연결 3년 내 완공 그리고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마의 회랑 476km를 관통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악마의 회랑. 그곳은 중앙아시아 건설업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저주받은 땅이었거든요. 카라쿰 사막과 천산산맥이 만나는 지점. 구소련 시절 핵실험장이었던 세미팔라틴스크를 지나고 세계국 국경 분쟁 지역을 관통하는 지옥의 구간. 지난 100년간 12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고 그중 4번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45조 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라임 미르자예프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성공한다면 중앙아시아는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겁니다. 45조 원. 그 숫자에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탐욕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한 거죠. 저도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하루에 430m씩 뚫어야 하는데 일반 구간도 아니고 악마의 회랑을 포함해서 말이죠. 독일에서 최상의 조건으로도 하루 100m가 한계인데 이건 완전히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손을 드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중국의 CRCC, 러시아의 로스아프토스트로이, 일본의 오바야시, 터키의 리막, 독일의 호우티프. 단연 돋보인 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 중국 철거는 이미 아프리카 사하라 횡단 철도를 완성했습니다. 극한 지역은 우리의 놀이터입니다. 중국 대표단 단장 왕웨이밍이 자신만만하게 일었어요. 그의 뒤에는 200명의 기술진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실적들이 쏟아졌죠. 파키스탄 카라코럼 터널, 에티오피아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 횡단, 신장 타클라마칸 사막 관통. 3년? 우리는 2년이면 충분합니다. 악마의 회랑도 문제 없습니다. 러시아도 질세라 나섰어요. 우리는 이미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극한을 정복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원래 우리 땅이었습니다. 구소련의 영광을 내세우는 러시아 대표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폭탄 같은 조건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국가 정상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5개국 정상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시범 구간은 반드시 악마의 회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최소 50km를 관통해야 합니다. 실패하면 전체 계약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맨 처음 뚫으라는 건 실력을 증명하라는 시험이었죠.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일본 오바야시가 먼저 한 발 뺐어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독일 호우티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년은 필요합니다. 터키 리막도 사실상 포기 선언을 했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거의 동시에 외쳤어요. 왕웨이밍과 페트로프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100년 전부터 이어진 중앙아시아 패권 경쟁이 다시 불붙은 거였죠. 그럼 일주일 후 현장 시연을 하겠습니다. 각 팀은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 오십시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카자흐스탄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악마의 회랑을 고집하십니까?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100년 동안 우리를 가둬놓은 저주를 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그 땅 아래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사막은 항상 비밀을 품고 있고 그 비밀을 파헤치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일주일 후 악마의 회랑 입구에는 거대한 베이스 캠프가 세워졌고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가 신청서에는 분명히 한 줄이 더 있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름, 한국현대건설, 삼성물산연합. 그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참가한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지평선 너머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작은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낡은 지프 2대가 멈춰섰습니다. 한국팀이었죠. 5명의 엔지니어가 내리자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다야? 겨우 5명?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조용히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이 중국팀이 시연 준비를 마쳤어요. 왕웨이밍이 거대한 TBM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사막 정복자 룽샤입니다. 직경 18m, 길이 150m의 최신형 TBM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크기였어요. 마치 거대한 강철용이 사막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기술진 2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가동시켰죠. 온도 조절 시스템은 영하 6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모래 필터링 시스템은 시간당 100톤의 모래를 처리할 수 있죠. 왕웨이밍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5개국 대표단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굴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대한 TBM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터헤드가 회전하면서 단단한 안반을 파고 들어갔어요. 처음 30분은 완벽했습니다. 시간당 12m의 속도로 전진했죠. 이 속도라면 하루에 300m 가까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52분째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사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섭씨 92도. 모니터링룸에 있던 중국 기술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냉각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해. 왕웨이밍이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95도, 98도, 102도, 그리고 105도를 넘어서는 순간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TBM 후방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꽃이 10m 높이까지 솟구쳤어요. 모두 대피하라.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중국 기술자 12명이 화상을 입고 쓰러졌어요. 구급차가 급히 달려왔고 소방팀이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연기가 거치고 난 뒤 TBM은 처참했어요. 후방 엔진부가 완전히 녹아내렸고 냉각 시스템은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500억 원짜리 장비가 1시간 만에 고철 덩어리가 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땅이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TBM이 지나간 자리에 거대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지름 30m,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멍이었죠. 이건 예상 밖입니다. 왕웨이밍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하 공동이 있었어요. 우리 탐사 장비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싱크홀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작업자 37명이 지하 공동에 갇힌 거였어요. 구조대를 불러. 하지만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싱크홀 주변 집안이 계속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72시간의 사투 끝에 기적적으로 37명 전원을 구조했지만 그중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왕웨이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수하겠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도전할 곳이 아닙니다. 중국의 200명 기술진은 모든 장비를 버리고 철수했습니다. 악마의 회랑이 또 한 번 승리한 거였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러시아 대표 페트로프가 비웃었어요. 중국의 기술로는 역부족이었군. 이제 진짜 전문가가 나설 차례다. 러시아 팀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소련 시절부터 이 땅을 연구해왔습니다. 비밀 군사 자료까지 모두 확보했죠. 페트로프가 낡은 지도를 펼쳤어요. 1952년 소련군 참모부가 작성한 극비 문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하 핵실험으로 생긴 공동, 방사능 오염 구역, 지하 수맥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개발한 특수 굴착기 몰로트를 투입했어요. 핵방공호를 뚫기 위해 만든 군사용 장비였죠. 방사능?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는 체르노빌에서도 작업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150명의 러시아 기술진은 방호복을 입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어요. 중국이 실패한 구간을 우회해서 새로운 루트로 전진했죠.
하지만 악마의 회랑은 러시아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굴착 시작 5일째,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진이다. 리히터 규모 6.2.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 지진계에는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자연 지진이 아니야. 뭔가 인공적인. 페트로프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쿵. 지하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어요. 그리고 땅에서 녹색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학무기다. 모두 대피. 구소련이 비밀리에 매장한 화학무기 저장고를 건드린 거였어요. 50년 된 살인가스와 VX가 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방호복을 입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노후한 장비로는 치명적인 가스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후퇴. 전원 후퇴. 러시아 팀도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23명이 화학무기 중독 증상으로 입원했죠. 페트로프가 기자회견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악마의 회랑은 영원히 닫혀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도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이은 실패 소식에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BBC는 특집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21세기 최대 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됐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꿈은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한국팀 리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강태원이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또다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저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인원도 겨우 5명이네. 장난하나? 중국도 러시아도 실패했는데. 하지만 강태원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어요. 오히려 폭발로 망가진 중국 TBM과 화학무기로 오염된 러시아 구간을 조용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막을 정복하려 했군요.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왕의밍이 발끈했어요. 뭐라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강태원이 모래를 한 줌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날려보냈어요. 사막은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숨 쉬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85년 전에 그걸 배웠거든요. 85년 전? 그 말에 저는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총리가 물었어요. 한국 팀도 시연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시연 같은 쇼는 하지 않습니다. 강태원이 답했어요. 대신 악마의 회랑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5km를 뚫어 보이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중국이 1시간 만에 실패하고 러시아가 5일 만에 포기한 곳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그것도 겨우 5명이? 혹시 TBM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강태원이 저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TBM은 3일 후에 도착합니다. 그 전까지는 손으로 땅을 파볼 겁니다. 손으로 땅을 판다고요? 모두가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강태원의 다음 말이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성공 보수를 반으로 깎겠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중앙아시아 청년 1000명을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왜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지평선을 바라봤어요. 85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곳에서 받았던 것을 이제는 돌려드릴 차례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한국팀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타슈켄트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숙소였어요. 중국팀이 묵는 5성급 호텔과는 천지 차이였죠. 컨테이너 앞에서 강태원이 팀원들과 뭔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르페브르 박사님이시죠? 프랑스 출신 컨설턴트. 당신의 보고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이 저를 알고 있다니. 저희를 조사하러 오셨나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5명이 어떻게 악마의 회랑을 뚫겠다는 건지. 강태원이 웃으며 팀원들을 소개했어요. 여기는 박상욱, 지질 전문가입니다. 20년간 극한 지역만 연구했어요. 최서윤, AI 인프라 전문가입니다. 스마트 시티 설계의 천재죠. 한도윤, 안전관리자입니다. 국제 구호 현장에서 단 한 명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내 김재하, 나이는 어려도 드론과 로봇 공학에서는 최고입니다. 정말 소수정이었어요. 각자가 전문 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었죠. 그런데 정말 손으로 땅을 파실 겁니까? 박상욱이 대답했어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을 읽는 겁니다. 악마의 회랑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야 뚫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5시, 한국팀은 악마의 회랑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죠. 도착했을 때에는 아직 뜨지 않았고 사막은 차가웠어요. 영하 15도.
그런데 낮이 되면 60도까지 올라간다는 극한의 땅이었죠. 강태원이 무릎을 꿇고 모래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깊게 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m, 2m, 계속 파내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상욱이 저를 불렀어요. 모래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석영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런 패턴은 처음 봅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일반적인 지질 형성이 아니에요.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바로 그때 김재하가 소리쳤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우리가 달려가 보니 땅속에서 낡은 철판이 나왔어요. 녹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한글이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1937년 10월 21일 스탈린의 명령으로 강제 이주. 우리는 여기 물길을 찾았다. 후손들이 찾기를 바라며. 고려인 공동체. 강태원의 눈빛이 변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었어. 그가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일기장이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1937년 강제 이주 당시 이곳으로 끌려온 고려인이었습니다. 17만 명이 화물 열차에 실려 6,000km를 이동했죠. 그중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가 일기장을 펼쳤어요. 10월 28일 사막에 도착. 물이 없다. 아이들이 죽어간다. 11월 3일 땅을 팠다. 50m를 팠지만 물은 없다. 11월 15일 카자흐 유목민이 도왔다. 그들이 비밀 물길을 알려줬다. 11월 20일 드디어 물을 찾았다.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강태원이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고려인들은 이곳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비밀 물길을 지도로 남겼죠. 그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손으로 그린 낡은 지도였습니다. 이게 악마의 회랑의 진짜 비밀입니다. 지하 30m의 거대한 고대 물길이 있어요. 실크로드 시대부터 있었던 카레즈, 지하수로 시스템이죠. 최서윤이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스캔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 지도와 우리 위성 데이터를 겹치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고려인들이 맨손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걸 후손들을 위해 남긴 거죠. 박상욱이 흥분했어요. 이 물길을 따라가면 집안이 안정적일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실패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물길을 모르고 거슬러서 파다가 집안이 무너진 거죠. 그때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정보를 이제까지 아무도 몰랐을까요? 강태원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고려인들은 소련 시절 적성 민족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들의 기록은 모두 말살됐죠. 살아남은 건 개인이 숨겨둔 일기장뿐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드디어 한국의 TBM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모두가 당황했어요. 이게 TBM입니까? 중국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기계였거든요. 게다가 새 것도 아니었어요. 곳곳에 용접 자국이 있는 중고 장비였습니다. 10년 된 중고입니다. 박상욱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개조했죠. 뭘 개조했는데요? 물길을 따라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TBM에 특별한 센서를 달았어요. 지하수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김재하가 드론 여러 대를 꺼냈어요.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매핑합니다. AI가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죠. 최서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85년 전 지도와 현재 데이터를 융합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거죠. 굴착이 시작됐습니다. 놀랍게도 한국팀의 TBM은 안정적으로 전진했어요. 물길을 따라가니 집안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0m씩 꾸준히 전진했죠. 5일째 되던 날, 그들은 약속대로 5km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물이다. 맑은 물이 나왔어요. 지하 수로를 따라가다 보니 85년 전 고려인들이 찾았던 그 물길을 다시 찾은 거였어요. 메마른 사막에 맑은 물이 솟구쳤습니다. 현지 유목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오랫동안 잊혀졌던 오아시스가 되살아난 거였죠. 한 카자흐 노인이 강태원의 손을 잡으며 울었어요. 당신들의 조상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가 당신들의 조상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어지는군요. 물길 발견 소식이 전해지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흥분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426km가 남았어요. 카자흐스탄 총리가 신중하게 말했죠. 그때 강태원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길을 뚫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실크로드를 만들 겁니다. 화면에 3D 홀로그램이 떴어요. 최서윤이 개발한 AI 시스템이었죠.
모든 구간에 센서를 설치합니다. 온도, 습도, 집안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현지인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이 지역 지식을 제공하는 거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물었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죠? 한국이 다 하면 더 빠를 텐데. 강태원이 대답했습니다. 길은 함께 걸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그때부터 한국팀은 본사에서 추가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20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급히 파견됐죠. 이제 한국팀은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수백 명의 청년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한 겁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가 만든 길을 놓고 싶어요. 한도윤이 즉석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이론, 오후엔 실습, 그리고 저녁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첫날,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 우즈벡 청년이 낡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 증조할아버지예요. 1937년에 고려인들을 도왔대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엔 젊은 우즈벡 남자와 한국인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강태원이 자세히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분이 제 할아버지네요. 85년 만에 후손들이 다시 만난 거였어요. 김재하가 드론 기술을 가르치고 최서윤이 AI 시스템을 교육했습니다. 박상욱은 지질 탐사법을, 한도윤은 안전관리를 가르쳤죠. 그런데 배움은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이 한국팀에게 가르쳐준 것도 많았습니다. 이 지역은 오후 3시에 갑자기 바람이 바뀝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땅색이 붉은 곳은 절대 파면 안 돼요. 옛날 우라늄 광산이었거든요. 이 풀이 자라는 곳은 지하수가 가까이 있다는 표시예요. 전통 지식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2주 만에 50km를 추가로 뚫었어요.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도전하겠다. 왕의밍이 돌아왔어요. 이번엔 더 큰 장비와 300명의 인력을 데리고요.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태원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뭐라고? 구간을 나눠서 동시에 작업하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물길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경쟁자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경쟁자가 아닙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죠. 실크로드를 다시 여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목표 아닙니까? 프로젝트 시작 2달째, 우리는 악마의 회랑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세미팔라틴스크, 구소련이 456번의 핵실험을 했던 지옥의 땅이었죠. 방사능 수치가 정상치의 50배입니다. 한도윤이 측정기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2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모두가 고민에 빠졌어요. 돌아가면 1년이 더 걸리고 통과하면 생명이 위험했죠. 김재하가 제안했습니다. 로봇을 투입하면 어떨까요? 제가 개발한 원격 굴착 로봇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 로봇 6대를 공수했어요. 방사능 지역에서 작업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였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업 3일째, 로봇 4대가 동시에 고장났어요. 방사능이 전자 장비를 망가뜨렸어요. 예상보다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현지 카자흐 노인이 찾아왔어요. 내가 길을 알아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는 소련 시절 여기서 일했어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그렸어요. 지하 60m에 소련군이 만든 대피 터널이 있어요. 콘크리트로 차폐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구가 붕괴됐어요. 누군가 직접 들어가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김재하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강태원이 말렸지만 김재하는 단호했어요. 30분이면 됩니다. 방호복 입고 들어가서 입구만 열면 돼요. 아니야. 내가 갈게. 형은 팀을 이끌어야 해요. 저는 막내고 제일 빠르니까요. 결국 김재하가 특수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10분, 20분, 30분. 재하야, 응답해. 무전기에서 잡음만 들렸어요. 45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성공했어요. 터널 입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빨리 나와. 김재하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방호복에 구멍이 10분 정도 노출됐어요.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2주간 입원해야 했어요.
김재하가 연터널로 들어가니 정말로 60년 전 소련군의 대피로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2m, 완벽한 방사능 차폐였죠. 우리는 이 터널을 따라 50km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터널 벽에 러시아어와 한글로 낙서가 있었던 겁니다. 1953년 3월 15일, 강제 노역 중, 언젠가 자유를, 엄마 보고 싶어요. 김철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 박영희, 고려인 강제 노동자들의 흔적이었어요. 강태원이 벽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기서도 일했구나. 우리는 이 터널을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상징으로요. 병원에 입원한 김재하를 매일 현지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잖아요. 한 카자흐 소녀가 김재하에게 전통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이건 수호 팔찌예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김재하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2주 후, 김재하가 퇴원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천 명의 현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재하, 김재하. 그들은 한국어로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날 이후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자원봉사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지원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 차례입니다. 방사능 지대를 통과한 후 우리는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페르가나 계곡,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3개국 국경이 복잡하게 얽힌 분쟁 지역이었죠. 여기는 하루에도 3번씩 총성이 울립니다. 현지 가이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국경 수비대끼리 대치 중이에요. 3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도착한 날도 긴장이 최고조였습니다. 우즈벡 군인들과 키르기스 군인들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이곳을 통과하려면 3개국 동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에 가까웠죠. 세 나라가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강태원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DMZ 모델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DMZ요? 한국의 비무장지대 말입니다. 남북이 대치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는 3개국 대표를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2km 구간을 중립지대로 만듭니다. UN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3개국 청년들이 함께 관리하는 거죠. 수익은 정확히 3등분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어요. 우리 땅을 포기할 순 없다. 국가 주권 문제다. 하지만 최서윤이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각국 무역량이 300% 증가합니다. 물류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요. 10년이면 투자비의 5배를 회수할 수 있어요. 돈 얘기가 나오니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한도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3개국 청년 100명씩을 모아 축구 대회를 연 거예요.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처음엔 서먹했던 청년들이 공을 차며 친해졌어요. 경기가 끝난 후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팀이 준비한 비빔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한 우즈벡 청년이 말했어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죠? 다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웃인데. 키르기스 청년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원래 친구였대요. 이 모습을 본 3개국 대표들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청년들이 저렇게 잘 지내는데 미래를 위해 과거를 내려놓아야겠군요. 마침내 역사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페르가나 평화도로 협정. 3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공사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철조망 너머로 물건을 던지던 군인들이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3개국 군인 500명이 자원해서 공사에 참여한 거예요. 박상욱이 감탄했습니다. 길이 사람을 연결하네요. 그런데 공사 중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지하 10m에서 고대 유적이 나온 겁니다. 2000년 전 실크로드 시대의 카라반세라이였어요. 여기 보세요. 김재하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벽화가 있어요. 동서양 상인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벽화엔 중국인, 페르시아인, 로마인, 인도인이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2000년 전에도 이곳은 만남의 장소였구나. 강태원이 결정했습니다. 이곳을 보존하면서 공사하겠습니다. 박물관과 휴게소를 함께 만들죠. 3개국 정부도 적극 지원했어요. 우리의 공통 유산이니까요. 6개월 후 페르가나 구간 100km가 완성됐습니다. 개통식 날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3개국 정상이 함께 리본을 자른 거예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분쟁이 평화로 바뀐 날이죠.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발표가 있었어요. 앞으로 모든 국경 지역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K 실크로드가 보여준 길을 따르겠습니다. 한국의 작은 아이디어가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거였어요. 프로젝트 시작 8개월째, 우리는 악마의 회랑의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카라쿰 사막 중심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곳 중 하나였죠. 내일부터 카라보란이 옵니다. 현지 기상학자가 경고했어요. 카라보란, 검은 폭풍이라는 뜻의 사막 폭풍이었습니다. 시속 200km의 모래바람이 96시간 동안 붑니다. 모든 것을 파묻어버리죠. 철수를 권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어요. TBM을 지하로 대피시키고 우리도 벙커로 들어가면 됩니다. 한도윤이 비상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폭풍이 오기 12시간 전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갇혔어요. 투르크멘 유목민 가족 15명이 50km 떨어진 곳에 고립됐다는 거였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강태원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구하러 가야 합니다. 미쳤어요? 폭풍이 8시간 후에 와요. 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왕복 4시간, 구조 2시간, 여유 2시간. 한국팀 전원과 자원봉사자 10명이 구조대를 편성했어요. 특수 개조한 장갑차 세대로 출발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2시간 만에 유목민들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울면서 우리를 맞았어요. 3살짜리 아이부터 80세 노인까지 있었습니다. 빨리 차에 타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장갑차 한 대가 고장 난 겁니다. 엔진이 과열됐어요. 모래가 라디에이터를 막았습니다. 김재하가 필사적으로 수리했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시간 남았어요. 이 속도론 못 돌아가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때 최서윤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대체 루트를 찾았어요. 고대 대상로가 30km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알아요. 100년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지하 동굴이 있어요. 우리는 도박을 해야 했습니다. 고대 대상로로 방향을 틀었어요. 정말로 바위 절벽에 동굴 입구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빨리. 25명 전원이 동굴로 들어갔을 때 밖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쿠웅. 카라보란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동굴 입구로 모래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입구를 막아야 해요. 우리는 장비와 바위로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96시간의 지하 생활이 시작됐어요.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물이 있었어요. 지하수예요. 마실 수 있습니다. 박상욱이 확인했죠. 하지만 식량이 문제였어요. 25명이 나흘을 버틸 식량은 없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 먼저 먹여야 해요. 강태원이 자신의 비상식량을 꺼냈어요. 모두가 그를 따랐습니다. 둘째 날, 동굴 깊은 곳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여기 뭔가 있어요. 벽화였습니다. 실크로드 시대 대상들이 남긴 그림이었죠. 한글 비슷한 문자도 있었어요. 고대 한국 상인들도 여기 왔었나 봐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자 김재하가 벽화를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줬어요. 옛날에 용감한 상인들이 있었어요. 유목민 할아버지도 전설을 들려줬습니다. 이 동굴은 생명의 동굴이라고 불렸어요. 폭풍을 피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는다고. 셋째 날, 물은 있었지만 식량이 바닥났어요. 그때 한 유목민 여성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낙타 젖으로 만든 치즈였어요. 비상시를 위해 항상 갖고 다녀요. 나눠 먹어요. 또 다른 유목민은 말린 고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견과류를 꺼냈어요. 모두가 가진 걸 나눴습니다. 한도윤이 의료 키트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했고 최서윤은 태양광 랜턴으로 불을 밝혔어요. 넷째 날 아침, 드디어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동굴 입구가 모래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맨손으로 파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모래를 팠어요. 6시간의 사투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밖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우리 베이스 캠프가 있던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캠프가. 우리는 서둘러 캠프로 돌아갔어요. 예상대로 캠프는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니. 캠프에 남아있던 500명의 작업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들도 지하 벙커에서 버틴 거였어요. 한국 팀이 유목민들을 구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돌아올 걸 믿었어요. 구조한 유목민 가족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한국인들이 폭풍 속에서 15명을 구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들을 구한 거야. 중앙아시아 전체가 이 소식에 감동했어요. 각국 대통령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실크로드 정신입니다.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건 것. 그것이 바로 인류애죠. 폭풍이 지나간 후 예상치 못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물이에요. 여기 물이 나왔어요. 김재하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폭풍이 모래를 깊이 파내면서 숨겨져 있던 지하 수맥이 드러난 거였습니다. 박상욱이 급히 분석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거대한 지하 호수예요. 수백만 년 전 빙하기 때 형성된 고대 호수입니다. 깊이 200m, 넓이 50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지하 수원이었죠. 이 정도면 도시 하나에 100년간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강태원이 깨달았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일기에 있던 숨겨진 바다구나. 그는 다시 할아버지 일기를 펼쳤어요. 1938년 5월, 카자흐 장로가 말했다. 사막 아래 바다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1939년 8월, 꿈을 꿨다. 언젠가 후손이 그 바다를 찾을 거라고. 85년 만에 그 예언이 실현된 거였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유목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이다. 오랜 세월 만에 되살아난 물이다. 한 노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제 증조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물을 되찾아줄 거라고. 최서윤이 즉시 계획을 세웠어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AI가 최적 분배를 관리하죠.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들 수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왔습니다. 이것은 신의 선물입니다. 아니, 한국의 선물이죠. 이 물로 우리는 농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모지였던 이곳이 곡창지대가 될 겁니다. 한도윤이 제안했어요. 물을 독점하지 말고 공유합시다. 5개국이 공동 관리하는 중앙아시아 물은행을 만들죠. 처음엔 반대가 있었어요. 우리 영토에서 난 물인데 왜 나눠야 하죠? 하지만 강태원의 말이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물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목마른 모든 이의 것이죠. 한국 속담에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는 이웃과 함께 판다고. 결국 역사적인 협정이 맺어졌어요. 중앙아시아 물 공유 협정. 앞으로 이 물은 5개국이 균등하게 사용합니다. 수익의 30%는 사막 녹화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공사가 재개되자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어요. 물이 있으니 작업 효율이 3배로 올랐습니다. 콘크리트 양생도 빨라지고 작업자들의 사기도 치솟았죠. 물이 있으니 사막이 무섭지 않아요. 3개월 만에 150km를 추가로 뚫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관통이다. 476km 전 구간 관통. 시작한 지 정확히 11개월 만이었습니다. 악마의 회랑이 마침내 뚫린 거였어요. 관통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한국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의 길입니다. 일주일 만에 5,000명이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대학생 아이다르가 대표로 나섰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땅,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어요. 강태원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한국 팀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서윤이 즉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5개국 언어로 동시 교육을 진행합니다. AI 번역 시스템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첫 수업 날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우즈벡 청년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1940년에 고려인 가족을 숨겨줬대요. 그때 인연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만난 것 같아요. 키르기스 청년도 일어났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고려인이세요. 강제 이주 2세대죠. 그래서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사연들이 계속 나왔어요. 85년 전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것 같았죠. 김재하가 드론 조종을 가르치자 청년들은 금세 배웠어요. 와, 하늘에서 보니 완전 다르네요. 우리가 만드는 길이 이렇게 멋있었구나. 박상욱은 지질 탐사를 가르쳤습니다. 땅의 색깔과 냄새로도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지식도 공유했어요. 이 지역 바람은 오후 4시에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 자라는 식물은 약초예요. 열사병에 좋아요.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실크로드 청년연합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가 직접 구간을 맡겠습니다. 한국팀은 기술 지원만 해주세요. 그들은 100km 구간을 맡아서 작업했어요. 낮에는 도로를 만들고 밤에는 함께 공부했습니다. 미래의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만든다. 그들의 열정은 전염병처럼 퍼졌어요. 각국 정부도 놀랐습니다. 청년들이 알아서 일을 하다니? 이런 단합은 독립 이후 처음이에요.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어요. 대통령님,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세요. K 실크로드는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꿀 수 있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죠? 중앙아시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드는 꿈이요. 그 순간 500명의 청년들이 함께 외쳤어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우리가 걷는 길. 한도윤이 제게 말했어요. 보세요. 이게 진정한 변화예요. 길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프로젝트 시작 1년째 되던 날,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동시에 현장을 방문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5개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독립 이후 처음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작업복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꾼으로 왔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삽을 들었어요. 다른 정상들도 따라서 삽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삽질을 해보니 얼마나 힘든지 알겠네요. 한국팀과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하고 싶습니다. K 실크로드를 평화와 번영의 길로 지정합니다. 이 길에서는 어떤 군사행동도 금지됩니다. 오직 무역과 문화 교류만 허용됩니다. 모든 정상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즉석에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중앙아시아 평화도로 선언. 강태원이 증인으로 서명했어요. 한국은 평화를 아는 나라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었기에 연결의 가치를 압니다. 이 길이 영원한 평화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우리는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정상들은 함께 첫 번째 철로를 깔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특별 레일이었어요. 이 레일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다시는 갈라지지 않겠다는 약속. 그날 저녁 역사적인 만찬이 열렸어요. 5개국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죠. 불고기와 플로프, 김치와 보르시, 비빔밥과 만티, 음식도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작은 차이를 넘어 큰 미래를 만듭시다. K 실크로드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평화선언 이후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이미 376km를 완성했고 마지막 100km만 남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쳤습니다. 진도 7.2의 강진이 타지키스탄을 강타한 거예요. 터널이 무너지고 있어요. 막 완성한 50km 구간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피. 모두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규모가 막대했어요. 최소 6개월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박상욱의 보고는 절망적이었죠. 자재도 다시 조달해야 하고 예산도 초과될 거예요. 모두가 좌절하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중국의 왕웨이밍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도요. 러시아의 페트로프도 왔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협력 정신을 우리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할 때입니다. 중국은 장비를, 러시아는 자재를 무상 지원했어요. 일본, 터키, 독일 기업들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 실크로드는 이제 아시아 전체의 프로젝트입니다. 더 감동적인 건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5개국 청년 10,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다시 짓겠습니다. 72시간 안에 복구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3일 밤낮을 일해서 붕괴 구간을 복구한 거죠. 한국팀, 중국팀, 러시아팀, 현지 청년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목표는 같았어요. 김재하가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인류의 승리다. 협력이 경쟁을 이긴 순간 CNN은 특집 방송을 했어요. 1년 전 불가능하다던 프로젝트가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길입니다. 복구 작업 중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어요. 지진으로 드러난 지층에서 희귀 광물이 발견된 거예요. 리튬이에요. 엄청난 양의 리튬.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이었죠. 이 정도면 세계 3위 규모예요. 하지만
강태원의 제안은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자원도 공유합시다. 5개국이 함께 개발하고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기술만 전수하고 떠나겠습니다. 왜요? 한국도 지분을 가져야죠.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신뢰와 우정, 그것이 최고의 보상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연결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동쪽에서 시작한 팀과 서쪽에서 시작한 팀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3, 2, 1. 관통. 마지막 암벽이 무너지며 빛이 들어왔어요. 476km 악마의 회랑이 완전히 뚫린 거였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동쪽과 서쪽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터널 양쪽에서 작업하던 팀들이 마주했어요. 만났다. 드디어 만났어요. 한국 팀과 5개국 청년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100년의 저주가 끝났어요. 악마의 회랑이 희망의 회랑이 됐어요. 강태원이 마지막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에 이렇게 새겼어요.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한글,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베거, 키르기스어, 타지크어, 투르크메너 7개 언어로 같은 문구를 새겼죠. 그 순간 터널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5개국 국민 10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들은 한국어로 외쳤어요. 최서윤이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전 구간에 설치된 조명이 동시에 켜진 거예요. 476km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였죠. BBC 기자가 현장 중계를 했어요.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박상욱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야 할아버지들의 한을 풀었네요. 85년 전 강제로 끌려왔던 길을 이제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어요. 한도윤이 덧붙였습니다.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에요. 화해와 평화, 미래와 희망을 연결하는 다리죠. 김재하가 드론을 띄워 전경을 촬영했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길, 그 위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모두가 그 광경에 숨을 멈췄죠. 개통식이 끝난 후 강태원이 약속을 지킬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K 실크로드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거죠. 5개국 수도에 동시에 대학을 세우기로 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전폭 지원했습니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미래가 있죠. 개교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은 거예요. 우리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기술을 배워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첫 입학식 날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강태원이 신입생 대표에게 물었어요. 왜 이 대학을 선택했나요? 카자흐 소녀 아이굴이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려인이세요. 평생 차별받으며 사셨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수업은 특별했어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고 현장 경험을 중시했죠. 최서윤이 인공지능을 가르쳤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AI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죠. 박상욱은 지질학과 환경을 가르쳤습니다. 땅을 알아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자연과 공존하는 개발, 그게 지속가능한 발전이죠. 한도윤은 안전과 위기관리를 가르쳤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은 안전이에요. 김재하는 드론과 로봇 공학을 가르쳤죠. 미래는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연결하는 시대예요. 상상하는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6개월 후 첫 졸업생들이 나왔어요. 그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K 실크로드 2단계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이번엔 8,500km 전 구간을 스마트 도로로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졸업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들 차례예요. 그들의 열정과 실력은 놀라웠어요. 한국 팀이 1년 걸릴 일을 6개월 만에 해냈죠. 학생들이 선생을 뛰어넘었네요. 강태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졸업생들이 고향에 돌아가 작은 회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스타트업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국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중앙아시아의 창업 붐이 일었습니다. 1년 만에 1000개의 스타트업이 생겼어요. 그 중에는 유니콘 기업도 나왔죠. 실크로드 테크라는 물류 플랫폼 회사였어요. 창업자는 첫 졸업생 중 한 명인 우즈벡 청년이었죠.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도전하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었죠.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중앙아시아에 왔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악마의 회랑은 이제 생명의 회랑이 됐습니다. 하루 10만 대의 차량이 오가고 화물 열차가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물류량은 500% 증가했고 경제 성장률은 매년 10%를 넘어섰죠. 더 놀라운 건 사회 변화였어요. 5개국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고 공부합니다. 국경은 있지만 마음의 장벽은 사라졌죠. 강태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중앙아시아 개발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후회는 없나요? 엄청난 부를 놓쳤는데 부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신뢰, 우정, 그리고 자부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K 실크로드 기술대학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공과대학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졸업생 3만 명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죠.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최서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가장 감동적인 건 고려인들의 변화였습니다. 85년간 떠돌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한 중앙아시아 시민이 됐어요.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슬픈 역사가 아니에요. 한 고려인 3세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러운 미래예요. 오늘 K 실크로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5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어요. 그리고 한국 대통령도 왔죠. 3년 전 우리는 작은 꿈을 꿨습니다. 강태원이 기념사를 했어요. 단순히 길을 만드는 꿈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건 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한국의 길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의 길도 아닙니다. 인류 모두의 길입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됩니다. 연설이 끝나자 10만 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5개국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였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국은 땅을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나라라는 것을.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더 크게 돌려주는 마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신뢰를 쌓는 자세.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지혜. K 실크로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100년의 저주를 깨고 새로운 100년을 연 희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출신 인프라 분석가 앙투안 르페브르가 직접 목격한 K 실크로드 프로젝트 이야기 어떠셨나요? 5명으로 시작해 중앙아시아 전체를 바꾼 한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그들은 단순히 길을 뚫은 게 아니라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85년 전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한이 후손들에 의해 풀리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속에서 빛나는 한국의 저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특히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민들과 근로자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믿는 역사는 모두 거짓입니다. 베이징대 교수가 목숨 걸고 폭로한 70년 비밀이 동아시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간 200조 원의 가치, 2천만 민족의 정체성이 걸린 동북공정의 진실이 붕괴하는 순간 중국이 창바이산이라 우기는 그곳의 진짜 주인이 밝혀졌습니다. 왜 중국은 70년간 이를 봉인했을까? 왜 2천만 만주족에게 가짜 역사를 주입했을까? 한 교수의 용기가 14억 대국을 분열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청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리원징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중국 외교부 건물 12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동북공정 프로젝트 최고위 전략회의였죠. 리 교수님, 백두산과 간도의 중국 영유권을 증명할 역사 자료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교부 차관의 질문에 저는 준비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났죠. 차관님, 실은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712년 백두산 정개비 이후 청나라 문서들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금성 문서고를 다 뒤졌지만 그 시기 문서만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리 교수, 그 문서들을 반드시 찾아내시오. 동북공정에 성패가 달려있소.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장 자금성으로 향했습니다.
문서고 관리인에게 특별 허가를 받고 금지 구역까지 들어갔죠. 그곳은 일반 연구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지하 3층, 가장 깊은 곳에 이상한 벽장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봉인 개봉 금지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고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1712년 강희제의 친필상유였습니다. 백두산은 조선 3조의 발상지이니 마땅히 조선의 영산이다. 짐이 특별히 허락하니 조선은 백두산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또한 두만강 북쪽 간도 지역은 이미 수백 년간 조선 백성이 개간하고 살아온 곳이니 조선 땅으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는 강희제의 옥새가 찍혀 있었죠. 두 번째 문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885년 청나라 이용장의 비밀 보고서였죠. 간도 조선인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성에 세금을 내고 조선 왕의 명을 따릅니다. 간도는 실질적으로 조선 영토입니다. 다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모호한 상태로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 문서를 보고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직전 선통제 부친 제펑의 일기였습니다. 일본이 남만주철도 부설권을 주겠다며 간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간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조선 땅을 일본에 팔아넘기는 것이니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무력 앞에 어쩔 수 없구나. 이럴 수가. 저는 주변을 살피며 급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문서를 촬영했죠. 그때 네 번째 상자에서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1750년 청나라가 제작한 대청제국전도였는데 거기엔 명확히 백두산, 일대와 간도 전체가 조선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석이 달려 있었죠. 이 지역은 조선의 영토이나 청과 우호 관계를 위해 경계를 모호하게 표시함. 더 놀라운 것은 1890년대 문서였습니다. 청나라 관리가 간도 조선인들에게 보낸 공문이었죠. 너희는 조선 백성이니 조선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청국은 간섭하지 않겠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청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백두산과 간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단지 정치적 이유로 숨겼을 뿐이죠. 이 증거만 있으면 간도는 국제법상 완벽하게 한국 땅이 된다. 저는 가장 중요한 문서들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원본을 가져가기는 위험했지만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문서를 가방에 넣고 자연스럽게 걸어 나왔죠. 리 교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문서고 경비주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동북공정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를 발견했네요. 그래요? 무엇을 찾으셨는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서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죠.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옥새, 공식 지도까지. 이것만 있으면 한국은 간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비록 제가 중국인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서는 국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 3시, 저는 한국의 역사학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백두산과 간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청나라 극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날 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의심을 피해야 했으니까요.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다시 자금성 문서고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죠. 새벽 5시, 경비가 가장 적은 시간을 택했습니다. 지난번 발견한 비밀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향했죠. 벽장 뒤를 자세히 살펴보니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따라 들어가니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청나라 황실 인장이 찍힌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에는 만주 8기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의 비밀 조서였죠. 우리 만주족은 본래 고구려의 후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이 땅에 남아 여진족이 되었다. 이제 우리가 중원을 차지하려 하니 이 사실을 숨겨야 한다. 한족들이 우리를 고구려의 후손으로 알면 조선과 연합할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만주족이 정말 고구려의 후손이었다니. 더 읽어 내려갔죠. 특히 백두산은 우리와 조선이 함께 숭배하는 성산이다.
하지만 조선이 정통 계승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반계일 뿐이다. 두 번째 문서는 1661년 순치제의 유언이었습니다. 짐이 죽거든 이 비밀을 영원히 묻으라. 우리가 여진이 아닌 고구려의 후예라는 것을, 특히 누르하치 태조가 고구려 연개소문의 직계 후손이라는 족보는 반드시 소각하라. 연개소문의 후손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가 고구려 최고 권력자의 후손이었다니. 세 번째 문서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누르하치 집안의 비밀 족보였죠. 우리 애신강나 가문은 본래 고씨였다. 고구려 멸망 시 선조 고연수 장군이 이곳에 남아 여진 부족을 이끌었다. 대대로 비밀리에 제사를 지내며 고구려를 기억했다. 지금도 우리는 매년 백두산에서 조상에게 제사를 올린다. 네 번째 상자에는 놀라운 지도가 있었습니다. 165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주 8기 영역도였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주석이 달려 있었죠. 백두산 일대와 간도는 조선의 영토이나 우리 동족의 땅이므로 침범하지 말라. 훗날 조선과 통일하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면서도 완전히 합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같은 고구려의 후예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문서는 1712년 백두산 정계비 설치 당시 강희제의 비밀 지령이었습니다.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되 조선의 영유권을 인정하라. 우리가 비록 중원의 황제가 되었으나 백두산은 조선 왕조의 성산이다. 다만 이를 공개하면 한족들이 반발할 것이니 비밀로 하라. 이어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간도 지역 조선인들을 우리 백성으로 만들려 했으나 불가능하다. 그들은 대대로 그곳에 살아왔고 조선 왕에게 충성한다. 실질적으로 간도는 조선 영토다. 단지 우리가 군사력으로 모호하게 만들 뿐이다. 여섯 번째 문서는 1882년 이모군란 당시 서태후의 밀서였습니다. 조선에 군대를 보내지만 영토를 탐하지 마라. 백두산과 간도는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같은 핏줄임을 잊지 마라. 일곱 번째, 가장 충격적인 문서는 1908년 선통제 즉위 직후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간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간도는 조선 땅이다. 우리가 팔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일본의 위협을 거부할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해야 한다. 후세에 용서를 구한다. 마지막 문서는 1911년 청나라 멸망 직전 선통제 푸이의 퇴위조서 초안이었습니다. 공개된 것과는 다른 내용이었죠. 우리 만주족은 이제 중원에서 물러난다. 훗날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임을 인정하고 백두산과 간도를 조선에 돌려주어라. 저는 모든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원본도 필요했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침입을 감지한 것 같았죠. 저는 급히 통로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경비원들과 마주쳤습니다. 리 교수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아, 어제 못 찾은 자료가 있어서요. 동북공정회의에 필요한 거라서. 다행히 그들은 제가 고위 연구원인 것을 알고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죠. 곧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서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백두산과 간도에 대한 완벽한 영유권을 갖게 됩니다. 청나라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만주족 2천만 명이 모두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여러 언론사와 학자들에게 동시에 발송했죠. 다음 날부터 제 운명을 결정할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다음 날 새벽 4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대 동료 교수 왕샤오밍이었죠. 리 교수님, 큰일입니다. 국가안전부가 교수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당장 피하세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서들이 들통난 거라고. 서둘러 짐을 챙겼죠. 가장 중요한 원본 문서들과 USB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과학원의 장이펑 박사였습니다. 리 교수님, 제가 교수님이 찾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장 박사는 유전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황급히 그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죠. 베이징 외곽의 한 찻집이었습니다. 리 교수님, 이걸 먼저 보세요. 장 박사가 건넨 것은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만주족 전체 유전자 분석 프로젝트 극비 보고서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죠. 이게 뭡니까? 최근 3년간 중국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만주족 2천만 명의 DNA를 분석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주족의 87%가 한반도 북부, 특히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주민들과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더 정확히는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유골들의 DNA와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 87%라고요? 네. 대부분의 만주족이 고구려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누르하치 가문인 애신강라 황족들이에요. 장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애신강라 가문의 DNA를 분석한 결과 고구려, 왕족 및 최고위 귀족들의 유전자와 90% 이상 일치했습니다. 특히 연개소문 가문의 특징적 유전자 마커가 뚜렷하게 나타났죠. 그럼 홍타이지의 비밀 조서가 사실이었군요. 무슨 조서 말입니까? 저는 어제 발견한 문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 박사의 눈이 커졌죠. 이런 과학이 역사를 증명한 셈이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장 박사가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현재 간도,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사는 조선족과 만주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적으로 거의 구분이 어려웠어요. 매우 가까운 친족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네, 만주족과 조선족은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단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라졌을 뿐이죠. 그때 장 박사가 더욱 놀라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중국 정부의 급기 문서였죠. 최근 시진핑 주석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만주족 유전자 연구 결과를 영구 봉인하라.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은 분열될 것이다. 특히 만주족들이 한국과 연대할 가능성을 차단하라. 중국 정부가 알고 있었군요. 그래서 동북공정을 더 강화한 겁니다. 고구려를 중국사로 만들면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이어도 결국 중국인이 되는 거니까요. 장 박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연구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을 떠날 생각입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숨기는 건 못할 짓이니까요. 그때 찻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온 것 같았죠. 리 교수님,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으로 기차표를 샀죠. 목적지는 단둥, 북한 국경 도시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장 박사가 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죠. 백두산 일대 주민 DNA 분석. 중국 국경 쪽 주민의 79%가 한민족 유전자를 보유. 특히 장백산이라 부르는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숨겨진 조선족. 또 다른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강제 이주된 만주족 100만 명. 추적 조사 대부분이 원래 조선족이었으나 만주족으로 호적 변경됨. 실제 간도 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민족. 더 읽어보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진짜 한민족 혈통 추정치 만주족 2천만 명 중 상당수 더하기 숨겨진 조선족 500만 명 더하기 한족으로 위장한 조선계 300만 명 등 중국 내 한민족 혈통은 매우 많음. 이렇게 많다니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중국 내의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남한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청나라 멸망 직후인 1912년 일본이 작성한 만주 민족 조사 보고서였죠. 만주족은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고 믿는다. 실제로 그들의 제사의식, 언어의 기층, 문화적 특징이 고구려와 일치한다. 특히 백두산을 신성시하는 것은 조선인과 완전히 같다. 기차가 선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한국으로 망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단둥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전국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죠. 기차역마다 검문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택시 운전사를 찾았습니다. 단둥까지 가야 하는데 안전한 길로 가주실 수 있나요? 운전사가 제 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이시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선족들은 다 교수님 편입니다. 그렇게 저는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으며 단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단둥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조선족 택시 운전사 김철수 씨는 큰 길을 피해 시골길로만 운전했죠. 교수님, 공안이 모든 검문소에 교수님 사진을 돌렸답니다. 국가 기밀 유출 혐의라고 하던데요. 김 선생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위험한데?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백두산의 후예라고.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요. 김 씨는 운전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비밀이 있어요. 겉으로는 만주족이지만 실은 모두 조선족입니다. 문화대혁명 때 살아남으려고 만주족 행세를 한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겁니까?
제가 아는 것만 수십 개 마을입니다. 아마 선양에서 단둥까지 수백만 명은 될 거예요. 선양 외곽에서 차를 바꿔 탔습니다. 이번엔 조선족 화물차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리 교수님, 화물칸에 숨어 계세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합니다. 화물칸에는 배추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동안 저는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다시 점검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대 총장이었습니다. 리 교수, 아직 늦지 않았네. 문서를 돌려주고 돌아오게. 자네의 지위는 보장하겠네. 총장님,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진실? 자네가 찾은 게 진실인가? 그건 국가를 분열시킬 위험한 문서일 뿐이야. 하지만 청나라 황제들이 직접 인정한 사실입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조선 땅이고 우리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 교수, 나도 안다네. 하지만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나? 2천만 만주족이 동요할 것이고 조선족들과 연대하면 중국은 큰 혼란에 빠질 거야. 그래서 영원히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때로는 거짓이 평화를 지킨다네? 아닙니다. 진실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죠. 화물은 뭡니까? 배추입니다. 단둥시장에 납품하는 거예요. 열어봐요.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안이 배추를 몇 개 들춰보더니 그냥 보내줬죠. 검문소를 통과한 후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단둥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다른 분을 태워야 해요. 본계시 외곽에서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청나라 황족의 후손이었죠. 리 교수님, 저는 애신강라 시족회 회장 푸잉입니다. 황족 후손이 왜 저를 도우시는 겁니까? 푸잉 노인은 오래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안에 300년간 전에 내려온 문서입니다. 선통제 푸이의 친필이죠. 문서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신강라 가문의 진짜 성은 고씨다. 우리는 고구려 연개소문 장군의 후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형제인 조선과 화해해야 한다. 이런 문서가 있었다니 황족 후손 중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수님을 돕고자 합니다. 푸잉 노인이 또 다른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는 만주족 젊은이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유출한 정보가 SNS에 퍼지고 있거든요. 벌써 퍼졌습니까? 네. 우리는 고구려인이다라는 샵태그가 시간당 100만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단하려 하지만 역부족이죠. 푸잉 노인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웨이보와 틱톡에 수많은 만주족 청년들이 영상을 올리고 있었죠. 우리가 고구려의 후손이라니 자랑스럽다. 백두산은 우리와 한민족의 공통 성산이다. 간도를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 댓글은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다. 우리 할머니도 늘 우리가 조선 사람이라고 했다. 나도 DNA 검사했는데 한국인하고 거의 일치했다. 동북공정은 거짓이었다. 우리를 속였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죠. 단둥에 가까워질수록 검문은 더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검문소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전원 신분증 검사. 이번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이 화물칸 문을 열었죠. 제 눈과 마주친 공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리원진 교수. 순간 김철수 씨가 나섰습니다. 이분은 우리 민족의 영웅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분을 잡지 마세요. 놀랍게도 공안 중 한 명이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만주족입니다. 방금 베이징에서 온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정말 고구려 후손이래요. 젊은 공안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세요. 빨리 가세요. 우리는 교수님을 못 본 겁니다. 그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경례까지 했죠. 단둥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압록강이 눈앞에 보였죠. 건너편엔 북한 신의주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작은 배를 준비해놨습니다. 교수님, 이제 혼자 가셔야 합니다. 강을 건너면 한국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영하 25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압록강은 부분적으로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물길이 열려 있었죠. 작은 고무보트에 몸을 싣고 노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강물을 비췄습니다.
중국 국경수비대였죠. 거기 멈춰. 확성기 소리가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들렸죠. 물속으로 총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고무보트는 너무 느렸죠. 그때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순간 북한 쪽에서도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죠. 중국 순찰정. 즉시 정지하라. 여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해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저를 보호하려고 나선 것이었죠. 중국 순찰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저는 북한 쪽으로 더 가까이 갔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죠.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북한 영해에 진입했을 때 북한 군인들이 저를 끌어올렸습니다. 당신이 리원진 교수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니 군인이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남조선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소.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통해 저를 구출하려 한 것이었죠. 북한 군인들이 저를 따뜻한 막사로 데려갔습니다. 뜨거운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는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1시간 후에 특별 열차로 평양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한이 왜 저를 도와주는 겁니까? 장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요. 그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소?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가방 속 문서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죠. 청나라 황제들의 친필 문서, 만주족 유전자 분석 보고서,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특별기가 대기하고 있었죠. 북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중립국 경유로 인천으로 갑니다. 교수님의 안전을 위해서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북한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북한에도 간도와 백두산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는 1962년 조중 변개 조약 때도 간도 영유권을 포기한 적이 없소. 언젠가 되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백두산의 실루엣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몽골 울란바토르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 정보요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리 교수님, 무사히 오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 귀빈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리 교수님, 먼저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모두 진짜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장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 가족은 안전합니까? 가족. 저는 그제야 베이징에 남겨둔 아내와 딸을 떠올렸습니다. 제 가족은 걱정 마세요. 이미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들도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일까요? 불안했지만 지금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인천공항 기자회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CNN, BBC, NHK 등 200여 명의 기자가 모였죠. 제가 입장하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저는 베이징대학교 역사학과 리원진 교수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직 교수라고 해야겠네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70년간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려 합니다. 백두산과 간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문서를 하나씩 공개했죠. 이것은 1712년 강희제의 친필입니다. 백두산은 조선의 영산이며 간도는 조선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비춰졌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했죠. 이것은 1909년 청나라 선통제 섭정의 일기입니다. 간도는 조선 땅인데 일본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니 후세에 용서를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2천만 명 대부분이 고구려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특히 청나라를 세운 누라치는 고구려, 연개소문의 후손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 정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조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국제감정단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원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강희제의 옥새가 선명한 문서를 높이 들었죠.
이것이 조작이라면 중국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황제가 쓴 문서가 가짜라는 것을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간도 반환을 요구할 겁니까?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논의할 것입니다. 간도는 국제법상 여전히 영토 분쟁 지역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안내되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전화를 받았죠. 아내였습니다. 여보, 우리는 무사해요. 지금 홍콩에 있어요. 내일 서울로 갈 거예요. 정말? 어떻게? 중국 정부가 우리를 감시했지만 만주족 공안들이 몰래 탈출시켜줬어요. 그들도 당신이 옳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중국 CCTV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반역자 리원징이 날조한 문서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제가 공개한 문서를 대서특필했고 국제 역사학계는 진위 검증에 들어갔죠. 무엇보다 중국 내 만주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선양, 하얼빈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죠. 우리는 고구려인이다. 백두산을 돌려달라. 진실을 숨긴 정부를 규탄한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2천만 만주족의 봉기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 다음날 아침,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이었죠. 교수님,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을 간첩죄와 국가기밀 유출죄로 국제형 사경찰에 수배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긴장이 됐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리원징, 당장 모든 것을 철회하라. 중국 국가안전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진실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너의 가족을 생각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 제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급히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중국 CCTV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며칠 전 녹화된 것임이 밝혀졌죠. 중국 정부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아내와 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만주족 공안들과 조선족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죠. 여보, 아빠, 공항에서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심지어 중국 공안 중에서도 우리를 몰래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공안이 말하더군요. 자기도 사실은 만주족이라고. 리 교수님이 밝힌 진실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고요. 딸 메이링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베이징 대학 친구들이 모두 아빠를 응원해요. 특히 만주족 친구들은 아빠를 영웅이라고 불러요. 가족과 재회한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내 만주족 지도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었죠. 베이징 자금성 앞에 10만 명이 모여 평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죠.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정체성을 인정하라.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더군다나 진압 부대 중에도 만주족이 많아 제대로 진압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 과학원의 한족 학자 50명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리원진 교수가 공개한 문서들을 검증한 결과 모두 진짜였다. 우리는 학자의 양심으로 진실을 지지한다. 이들의 용기 있는 발언은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죠. 저는 한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이제 중국 정부도 인정해야 합니다. 만주족은 고구려의 후손이고 백두산과 간도는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아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족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민족을 초월합니다. 딸도 한마디 했죠.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진실을 아는 세계 시민이 되고 싶어요. 기자회견 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졌습니다. 유엔은 진실규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대화를 촉구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 만주족 장성 5명이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동족을 탄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라. 이들의 반란은 중국 군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큰 위기에 빠졌죠. 며칠 후
중국 정부는 마침내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만주족 대표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 부분적이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거대한 권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딸이 물었죠. 아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그래. 이제 이곳이 우리 집이야. 좋아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백두산이 있을 방향이었죠. 언젠가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죠.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화상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입니다. 리원진 교수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도 만주족 간부들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작성된 시진핑 주석의 극비 지시문이었죠. 만주족 2천만이 한국과 연대하면 국가 분열의 위기가 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 이 문서가 공개되자 국제사회는 경악했습니다. 중국이 진실을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극비 문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 당시 일본 정부 내부 문서를 공개합니다. 당시 일본도 간도가 조선 영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간도는 명백히 조선 영토이나 만주철도 이권을 위해 중국에 넘긴다.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일본의 사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100여 년 전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간도는 한국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폭탄 선언으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죠.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간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 러시아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관련 문서를 공개하겠다. 19세기 러시아 제국도 간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다. 중국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주족 출신 군 지휘관들이 베이징에 집결한 것입니다. 선양군구 사령관이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우리 만주족 군인들은 더 이상 동족을 탄압하지 않겠다.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사실상 군사 반란 위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큰 위기에 빠졌죠. 그날 밤 시진핑 주석이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만주족의 역사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백두산 지역의 특별자치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부분적 양보였지만 큰 진전이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손님과 함께였죠.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조카인 애신강라 푸샹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황족은 대대로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연개소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는 황실에 전해 내려온 족보를 공개했습니다. 고구려 왕실에서 청나라 황실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혈통이었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비록 오랜 세월 떨어져 살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청나라 황족이 직접 고구려 후손임을 인정한 것이니까요. 기자회견 후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법에 따라 간도 반환을 공식 요구한다.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 북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남이 힘을 합쳐 민족의 영토를 되찾아야 한다. 남북한이 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만주족들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요구를 했죠. 만주족 자치공화국을 수립하라. 고구려 연방을 건설하자.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간도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간도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른 것이죠. 중국 정부가 협상 의사를 밝힌 후 만주족 사회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베이징의 만주족 문화센터가 고구려 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센터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우리는 당당한 고구려의 후손이다. 선양에서는 만주족 대학생 5,000명이 한국어 학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SNS에 인증 영상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구려 후손입니다. 우리말을 되찾겠습니다.
하얼빈의 만주족 기업인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국 100대 기업 중 만주족 소유 기업 20곳이 공동 선언을 했죠. 우리는 한국 기업과 전면 협력한다. 백두산과 간도 개발에 공동 투자하겠다.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주족 기업이 중국 경제의 15%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때 놀라운 방문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자 만주족 최고 지도자인 관잉제였습니다. 리 교수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만주족 2천만 명이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십시오. 저는 이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죠. 며칠 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30만 만주족이 모였죠. 우리는 고구려다. 백두산은 우리 것이다. 중국 정부는 무력 진압을 검토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족 지식인 500명이 만주족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만주족의 정체성을 존중한다. 베이징대 한족 학생들도 지지 시위를 했습니다. 만주족 친구들을 지지한다. 역사 왜곡을 멈춰라. 중국 공산당 내부도 분열되었습니다. 만주족 당원 5만 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죠. 우리는 더 이상 거짓 역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때 국제사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909년 간도협약은 무효다. 간도 영유권은 재논의 되어야 한다. 이 판결에 한국은 환호했고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네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만주족 지도자들과 함께였죠. 우리 만주족 2천만은 오늘 역사적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한민족과 형제입니다. 관잉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백두산에 고구려 부활 기념비를 세울 것입니다. 남북한, 중국 동포가 함께 모여 매년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만주족의 대규모 저항을 막을 방법이 없었죠. 리커창 전 총리 계파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화해해야 한다. 이것만이 중국을 구하는 길이다. 결국 중국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백두산 일대에 만주족 문화특별구를 설치한다. 한국과의 교류를 전면 허용한다. 역사적인 양보였습니다. 70년 만에 진실이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만주족 문화특별구 설치가 발표된 후 전 세계에 흩어진 청나라 황족 후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만에 살던 애신강라 가문 50명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우리는 한국 정부에 특별 귀화를 신청합니다. 우리는 고구려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족보는 완벽했습니다. 고구려 연개소문에서 누르하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혈통이었죠. 한국 정부는 2주 후 심사를 거쳐 귀화를 허가했습니다. 청나라 황족 후손들을 환영한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일원이다. 이 소식에 중국 내 만주족들은 열광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 고구려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때 또 다른 황족 후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살던 푸준이었죠. 그는 청나라 황실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1924년 푸이 황제가 자금성을 떠나며 숨긴 문서입니다.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만주족은 매년 비밀리에 백두산에서 고구려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냈다. 중국 한족들이 알면 안 되니 극비로 진행했다.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족들이 고구려 전통 복장을 입고 백두산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었죠. 푸주는 또 다른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만주어 자체가 고구려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많은 단어가 고대 한국어와 같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를 검증한 결과 실제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내 만주족들이 한국식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진링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입니다. 제 조상이 고구려 김씨였거든요. 대기업 회장도 발표했습니다. 우리 완양 가문은 이제 왕씨로 돌아갑니다. 고구려 왕족의 후예니까요. 중국 정부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우리 이름을 되찾는 것도 막는가? 인권 탄압이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이던 푸샹이 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고상원이다. 중국 정부를 떠나 백두산에 고구려 역사관을 세우겠다. 그는 5억 달러의 사재를 털어 백두산 중국 쪽에 거대한 박물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만주족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고상원이 연설했죠. 이곳에 우리의 진짜 역사를 기록할 것이다. 우리가 한민족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저도 초대받아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갈라졌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군중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죠. 중국 땅에서 한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백두산 고구려 역사관 기공식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먼저 유엔 인권위원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조사단장이 발표했죠. 중국의 역사 왜곡은 문화적 제노사이드다. 즉각 시정해야 한다. 유네스코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구려 유적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증거를 발견했다. 중국은 책임져야 한다. 미국 의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간도는 한국 영토다. 미국은 한국의 영토 회복을 지지한다. 유럽연합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중국은 진실을 인정하라. 이런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고 온건파가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새 지도부가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진실을 존중한다. 만주족과 조선족의 정체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죠. 한국 대통령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간도 지역 주민투표를 실시하라. 둘째, 백두산을 공동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라. 중국 지도부는 고민 끝에 수용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먼저 백두산 공동관리부터 시작하자. 그해 8월 15일 광복절에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한 대표가 만났습니다.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죠. 백두산은 동북아 평화의 상징이다. 공동관리를 통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연다.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북한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 교수 덕분에 민족의 성산을 되찾았소. 감사하오. 한국 대통령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고구려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하나다. 간도 지역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즐비하고 한국 문화가 꽃폈죠. 만주족 청년들은 선양에 설립된 고구려 문화대학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정치 체제였습니다. 만주족 자치 요구가 다른 소수민족으로 확산되었죠. 결국 중국은 연방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다양한 민족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죠. 역사적 합의 이후에도 중국 내부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 심화되었죠.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내부 고발이 터졌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족 역사학자 50명이 공개 선언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년간 거짓을 가르쳤다.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이었다. 고구려는 한민족의 역사가 맞다. 선언을 주도한 장의 교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 압력으로 진실을 왜곡한 것을 후회한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힌다. 그는 2002년 동북공정 시작 당시 정부 지령서를 공개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켜라. 반대하는 학자는 숙청하라. 더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국가문물국 직원이 익명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1960년대부터 고구려 유적 1000개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 한민족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파괴된 유적 사진이 공개되자 국제고고학계가 분노했습니다. 중앙당교의 리진타오 교수도 폭로했습니다. 시진핑도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 분열을 우려해 숨겼다. 그는 시진핑의 음성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만주족이 각성하면 중국은 끝이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이런 폭로들로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베이징대 학생 10,000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사과하라. 역사 왜곡을 멈춰라. 상하이, 광저우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중국 군부도 분열되었습니다. 만주족 출신 쉬차이어우 상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나도 만주족이다. 평생 숨겼다. 군부 내 만주족은 5만 명이 넘는다. 이후 만주족 장교들이 연쇄적으로 커밍아웃했습니다. 우리도 만주족이다. 더 이상 숨지 않는다. 홍콩 언론은 1949년 마오쩌둥과 만주족의 밀약을 폭로했습니다. 만주족 자치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한다는 약속을 후계자들이 배신한 것이었죠. 저는 5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제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더 큰 양보를 했습니다. 간도 지역 주민 투표를 2년 내에 실시하겠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투표 실시가 확정되자 간도 지역의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민족의 염원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주민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UN 감시단 500명이 투입되어 공정성을 보장했죠.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까?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5%가 한국을 선택했고 나머지 5%도 한중 이중 국적을 원했죠. 단 한 명도 중국 단독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백두산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쪽 백두산 주민 50만 명 중 4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10만 명도 대부분 이중 국적을 희망했죠. 한국 정부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백두산 간도 지역 동포 특별규화법. 법안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민족 혈통이면 누구나 즉시 한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3개월 만에 500만 명이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대부분 조선족과 만주족이었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화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국제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죠. 백두산을 남북한과 중국이 공동 관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자. 한국과 북한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백두산 평화특별구가 탄생했죠. 특별구는 독특한 체제를 갖췄습니다. 3국이 공동 관리하되 주민들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죠. 화폐는 위안, 원, 북한원이 모두 통용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교육이었습니다. 백두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 중국어, 만주어를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죠. 역사 교과서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한 공통 역사를 가르쳤죠.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했고 백두산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길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제2의 서울이라 불릴 만큼 발전했죠.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한글 간판이 중국어 간판보다 많아졌습니다. 만주족들의 변화도 극적이었습니다. 선양에 고구려 문화대학이 설립되자 만주족 청년 10,000명이 입학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와 고구려 역사를 배우며 자신들의 뿌리를 찾았죠. 하얼빈에는 만주족 정체성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 50만 명이 모였죠. 박물관은 만주족이 고구려 후손임을 증명하는 자료들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 정치 체제였습니다. 만주족의 자치 요구가 다른 소수민족으로 확산되었죠. 내몽골이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했고 티베트와 신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 통치를 유지할 수 없었죠. 결국 중국은 연방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중국, 다양한 민족이 새로운 구호가 되었죠. 각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헌법 개정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백두산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연구소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구려와 만주, 그리고 한민족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죠.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학자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매년 여름 백두산 천지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고구려 문명의 재발견이었죠. 50개국에서 1,000명의 학자가 참석했습니다. 딸 메이링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했죠. 아빠, 저도 아빠처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특히 우리 만주족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싶어요. 딸은 이미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중국어, 한국어, 영어, 그리고 만주어까지 4개국어를 하는 국제적 인재가 되었죠. 아내는 서울에 만주족 여성 문화센터를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한 만주족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이 나라의 일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고구려의 후예로 자라고 있어요. 센터에 등록한 여성이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직업 교육을 받았죠. 많은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올해 9월 첫째 주 백두산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족 화해 대제였죠. 남북한에서 각각 10만 명, 중국 조선족 10만 명, 만주족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총 40만 명이 백두산에 운집한 것입니다. 행사는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첫날은 고구려 역사 재현 행사였죠. 광개토대왕 시대의 군사 퍼레이드가 재현되었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고구려 갑옷을 입고 행진했죠. 둘째 날은 문화축제였습니다. 남북한 예술단이 공연했고 만주족 전통 공연도 펼쳐졌죠. 놀라운 것은 만주족 전통 음악이 한국 전통 음악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날,
백두산 천지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남북한 대표와 중국 만주족 대표가 함께 선언문을 낭독했죠. 우리는 오늘 백두산에서 선언한다. 비록 국경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우리는 한 핏줄이다. 고구려의 후예로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 선언이 끝나자 40만 군중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 함성이 백두산 전체에 메아리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천년 만에 이뤄진 민족 대화합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작은 진실 하나를 밝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거대한 변화의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갈망했던 모든 이들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았고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언젠가 이 백두산에서 완전한 통일을 선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대륙의 동포들과도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백두산 정상에서 거대한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영원한 화합의 불꽃이라 명명된 이 횃불은 이제 매년 9월 첫째 주에 점화되기로 했죠. 저는 가족과 함께 천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통일과 화해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간도 지역의 완전한 반환, 남북 통일, 그리고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 이 모든 꿈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는 진실을 지키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만주족 교수가 목숨을 걸고 밝혀낸 백두산과 간도의 진실, 그리고 2천만 만주족이 고구려의 후손임을 증명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과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셨나요? 리원진 교수의 선택은 단순히 문서 몇 장을 공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간 감춰진 진실의 빛을 비춘 것이었고 2천만 명의 정체성을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는 자신이 한민족인지 모르는 수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중국 내 동포들에게 이 진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백두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날이 오도록 말입니다. 다음에도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